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평년 대비 기온도 높았지만 기간마저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겨울 날씨는 어떨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극한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측도 있고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지구온난화 심각성과 향후 전망 좀 짚어보고요. 울산은 지구온난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유니스트 안에 우리 교수님이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교수시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폭염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여름? 저도 뭐 시민들 같이 굉장히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너무 더웠죠? 너무 더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과 지구 온난화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폭염연구센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폭염연구센터는 기상청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입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지금 한 8년째 저희가 지금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뭐 흔히들 폭염을 뭐 침묵의 암살자, 살인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죠. 우리나라 중에 자연재해로 하는 인한 인명 피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폭염일 만큼 좀 심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예.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 뭐 여름철 보시면 뭐 우리나라는 뭐 집중호우, 태풍, 폭염 굉장히 뭐 복합적인 모든 종류의 자연재해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예측이 어려워서 기상청에서는 폭염연구센터에서 폭염이 어떤 단계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 기술에 좀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계획이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여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센터,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연구소가 발표한 걸 보면 2024년 7월, 그러니까 올해 여름 지구가 가장 뜨거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이 가장 더웠다는 것인데, 센터장님, 울산은 과거와 비교해서 좀 얼마나 뜨거웠는지, 무더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 좀 입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전지구 기온이 아마 뭐 역대 관측사상 최고로 높을 거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제 관측사상 최고로 더운 해였는데 올해 아마 그 기록이 또 경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폭염하고 열대야 같은 것들이 계속 빈발하고 있고요. 예. 이건 뭐 한반도 전체적인 경향성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올해 상당히 더웠습니다. 올해 뭐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폭염이 30.1일 발생했는데요. 예. 네, 이게 저희가 2018년 기억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31일 정도. 그게 이제 역대 1위였고요. 예. 이 기록은 역대 2위 기록이 올해 이제 달성이 좀 됐습니다. 상당히 좀 더웠고요. 특히 울산도 한 23일 정도, 평년 비교하면 한 14.7일 정도 발생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23일 정도 울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더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열대야가 지속되는 일수도 굉장히 많았다. 특히 길었다. 이제 열대야가 예. 그 낮에 온도가 더운 거는 저희가 좀 겪어봤지만 올해 밤에 열대야 발생 빈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더웠죠. 저희가 그 열대 일수가 전국 평균으로 한 24.5일이었는데요. 예. 이게 30년 전에 1등이었습니다. 94년에 16.8일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가뿐히 넘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 1위가 올해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울산도 한 뭐 12.9일 정도 열대야가 평균적으로 발생했는데 올해 23일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좀 했었죠. 그래서 뭐 그 온열 질환자나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한 3,704명 정도 발생했고 사망 피해도 34명 정도 발생했는데 다행히 울산에서는 뭐 사망자가 없었고. 발생하진 않았지만
109명 정도 그 온열 질환자가 좀 발생했고요. 뭐 가축 폐사나 양식장 피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예. 컸습니다. 예, 재산 피해는 심각한 올해 여름이었는데 아니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혹자는 지구가 보내는 경고다. 더 이상 뭔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걸 어떤 시로로 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온도계 관측을 한 게 20세기 19세기 말부터 저희가 온도 관측을 했습니다. 한 예. 1800년대 중반부터 관측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전지구 기온 상승 경향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산업혁명이 이제 뭐 전개가 되면서 산업화가 있기 전에는 그냥 온도 상승에 뚜렷하지 않다가 1960년대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 1차 함수를 넘어서 이제 2차 함수까지 굉장히 오. 최근 들어서 온도 상승 경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공위성 자료가 뭐 최신 기술로서 뭐 지구 곳곳에서 어디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지를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온도 경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곳이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북미 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하고 이제 북극의 해빙이나 북극권의 온난화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어서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산업화 이전 대비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1.46도씨 이상 기온이 증가했는데 뭐 수치로 보면 1.46도씨가 뭐 2도도 안 되고 1도 조금 넘는 숫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전지구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막대한 에너지가 지구에 좀 갇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고요. 예. 네. 이런 거에는 뭐 조금 뭐 지난 연말에 발달했던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영향을 줬던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들이 지구 온난화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기온이 올라갔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폭염이나 산불, 가뭄 이런 것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굉장히 빈발했습니다. 예. 아까 보여주신 그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마치 가스불 위에 올려진 물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올해 더웠는데 네. 매년 이렇게 무더위가 반복될 것인지 내년에는 네. 더 심해지는 거 아닌지 이런 네, 걱정이 네. 좀 들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네. 저희가 기후 재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이라는 거는 뭐 예전에도 재난은 자연재해는 있었거든요. 뭐 태풍이나 폭염이나 아마 유사 이전에도 아마 있었을 있었죠. 겁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통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최근 들어서 뭐 그 강도나 발생 빈도나 지속성 같은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변화했고요.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그렇다면 더 뚜렷하게 변할 것으로 예견되는 그런 재해를 기후 재난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도 집중호우 강도 같은 것들도 이제 기후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 원인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 증가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 증가를 여기서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늦추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되풀이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난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는 그런 시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후 전문가들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꾸지 않으면 예정된 미래, 어두운 미래가 앞에 놓여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올해 기억하십니까? 센터장님 추석까지도 더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과일값도 오르고 더위 때문에 뭐 식료품 가격들이 껑충 뛰었고요. 또 11월까지도 포근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수능 얼마 전에 수능이었는데 네. 예전에는 뭐 수능 한파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수능 때까지도 예,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겨울이 언제 찾아오나 했는데 얼마 전에 수도권에 뭐 40cm가 넘는 눈이 내리고 추위가 찾아오고 네. 하루 이틀 차이로 이렇게 네. 기후가 변한단 말입니다. 네. 기온이. 그러니까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요즘인데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아까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센터장님은 이번 겨울 날씨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상청 전망을 한번 좀 참고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기상청 전망은 12월하고 1월은 좀 평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2월 되면은 좀 평년보다 좀 더 온난한 경향을 좀 보일 거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예. 그 이러한 예측 결과들은 사실은 그 올해 워낙 더웠거든요. 뭐 봄에도 더웠고 여름에도 더웠고 가을도 더웠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아마 겨울까지도 좀 이어질 거라는 맥락에서 좀 덥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한파나 설일수 같은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겨울철에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요. 사실 겨울 기온 예측을 통계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좀 더운 쪽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변수가 좀 예. 있습니다. 항상 저 변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11월에도 굉장히 저희가 온난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습적인 폭설이나 이런 겨울의 시작이 좀 이제 생각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이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변동성이 중요한데 예. 저희는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한반도의 겨울철 기온은 여러 가지 그 전 지구적인 영향을 좀 받습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열대 해양에서의 그 엘니뇨 라니냐 순환이 좀 중요하게 또 초겨울에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그래서 뭐 엘니뇨가 발생하면 조금 더 겨울이 따뜻하고 라니냐가 올해같이 발달 중이면은 좀 차가운 겨울철을 좀 저희가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중요한 게 이제 북극의 해빙을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예. 북극의 해빙이 감소하게 되면 북극 상공에 있는 극성층권의 소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적인 남쪽까지 세력이 약해지면서 확장을 좀 하게 됩니다.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에 이제 한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그 북극의 랍테프 해역이라고 하는데 해빙이 상당히 많이 감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운 겨울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기후 변화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이러한 자연적인 변동, 뭐 북극 진동이나 엘니뇨 같은 현상들 때문에 아마도 올 겨울은 좀 추운 걸로 전망할 수 있지만 최근에 워낙에 이제 지구온난화 경향 때문에 이런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제 견해로는 상당히 좀 롤러코스터 같을 거다. 그래서 이 어떤 기후 변화의 시그널하고 자연적인 변동성하고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좀 온도를 오르락내리락 만들지 않을까. 예. 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12월 초에는 굉장히 좀 덥게 시작을 해서 12월 중순 뭐 크리스마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습적인 한파가 내려오기도 해서 상당히 좀 계절 아니래도 겨울철에서도 이제 변동이 좀 클 거다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이 예측이 참 어려운 거군요. 말씀하신 어렵습니다. 것처럼 뭐 네. 변동성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기상청 발표와 별개로 말씀 중에도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온화한 네, 날씨를 네, 예측하는 네, 분도 네. 있고 네네. 평년보다 추울 네. 거다. 극한 한파가 또 찾아올 거다. 네. 이 2024년, 25년 이 겨울을 놓고도 이렇게 의견이 네, 네, 갈린단 네, 말입니다. 네, 네. 이게 아까 변수 이야기 하셨는데 그 얘기를 네.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어떤 사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네, 갈리는 아마 좀 거예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덥다는 네. 거냐, 춥다는 거냐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어려워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게 좀 더 중요하게 기여를 할 거냐. 뭐 이게 기상이나 기후 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해석은 못 하거든요. 예. 이 의견이 갈리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의견이 갈립니다. 사실 올 초부터 이 슈퍼 엘니뇨가 지난해 발달하면 라니냐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지금 올 여름을 지나고 나서는 라니냐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니냐가 오면 저희가 보통은 한반도의 겨울철은 12, 1, 2월 중에 추운 월수가 꼭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추운 계절이 좀 왔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전망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극의 이제 해빙이 굉장히 기록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북극 소용돌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강추위를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기상청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 온난화 경향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온난화가 일어나면 그냥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의 해수온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역대 이제 최고 수준으로 높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동아시아 쪽에 이제 더운 공기를 공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들이 이제 증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온실 효과를 부추기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눈이 오더라도 좀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설이 좀 왔었고요. 예. 또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습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울산도 지난 여름에 50mm 이상의 그 집중호우가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시간당 강수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거는 지구 온난화의 또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한 수증기 때문에 폭설이 발생하지만 좀 더 강도가 예전보다 강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어서 저희가 겨울이 온난해도 눈이 오면은 이제 무겁게 많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위기, 이 기후 변화를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심각성 좀 알아봤고요. 올해 겨울 날씨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울산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지구 온난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도시인지, 눈에 띄는 울산의 탈탄소 산업 전환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울산은 뭐 전통적인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제조 산업이나 뭐 석유 정유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그동안 소위 먹고 살았는데 이 앞으로 탄소 배출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국가적인 어떤 저감 목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울산도 탄소 중립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울산이 잘하면 국가적으로 이 탄소 중립 실현도 굉장히 좀 더 가까워지고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울산이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2021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조가 이제 저탄소 생태 산업 도시로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뭐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소 도시로서 울산이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국 최대 수소 생산량 저희가 연간 한 82만 톤을 울산에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이제 배관도 좀 중요한데 수소 배관망 자체가 이제 한 120km라고 하면 전국 최대 규모고요. 또 수소 버스도 저희가 이제 시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수소 도시로서의 그 면모를 가지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인 그런 모습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어두운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 울산 지역의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실적 같은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좀 미미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고서들이고요. 이게 결국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것들이 에너지 문제를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뭔가 탄소 배출을 좀 탈탄소 전략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탈탄소 전략이라는 거는 울산이 갖고 있는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고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뭐 수소 도시를 가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탄소 중립 기술도 만들고 또 탄소 중립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이 자연 재해와 재난에 좀 취약한 구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센터장님. 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런가요? 아닙니까? 사실 제가 조금 제가 일전에 한번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님이 설명하시는 게 울산은 사실 뭐 큰 물난리나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울산이 좀 더 오히려 좀 덜 발생하고 좀 안전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보면 울산을 보시면 지형적으로 이제 서쪽에 영남알프스라고 하는 상당히 장벽 같은 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날씨라는 것도 보통 이제 중위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산에 이제 가로막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 오더라도 산 저쪽에 오고 이쪽은 좀 더 건조해지고 뭐 많은 자연재해로부터는 좀 방벽이 돼서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행인 부분이긴 합니다. 올여름에는 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뭐 상당히 인명 피해는 또 한 건도 없었고요. 또 뭐 그 재산 피해도 400만 원 수준이면 뭐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올해 집중호우나 중부 지역의 폭염 열대야 피해를 많은 거에 비하면 울산은 굉장히 좀
약하게 살살 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오지는 네, 않지만 폭우나 뭐 태풍이나 네, 네. 그렇지만 산업시설 같은 네, 것들이 네. 밀집해 있다 보니까 네. 잘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네,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지형으로 돼 있지만은 또 여기 뭐 국가의 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들, 뭐 원전 발전소도 있고, 뭐 국가 산업단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이나 제조 시설들도 밀집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저희가 그 대형 재난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안전할 거냐?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태풍 피해 차바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바닷물이 이제 만조 수위에 다다를 때 태풍이 지나갔을 때 이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굉장히 피해가 좀 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좀 더 가속화되고 울산의 연안에 이제 해면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강물이 잘 바닷물로 이제 빠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가 있을 때 침수나 또 좀 더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 이제 강풍 피해, 시설물 피해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제철도 겪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 저희가 충분히 좀 겪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거기에 또 뭐 복합적으로 뭐 노후 산단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 위험성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뭐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좀 더 광역화되고 대형화된다. 우리도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안전하다고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시 가운데 저희 울산이 유일하게 네. 지청이 아니잖아요. 울산 기상대. 기상 지청 얘기. 예, 기상대는 사실은 이 예보 기능이 없어요. 그냥 정보 전달만 맞습니다. 해줄 뿐이고 이 수건 과제인데 울산시에 울산의 기상 예보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충분하지 예, 않죠. 않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저기 울산은 그 사회 간접자본 투자나 인구 규모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 다양한 기상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작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상청에서 지역에 있는 어떤 기상대들을 이제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 이제 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규모가 더 좀 작아졌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울산은 상당히 지역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산악, 평지, 하천, 도심 이런 것들이 다 관내에 다 있거든요. 굉장히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폭염이 왔다고 하더라도 영남 알프스에 가시면 폭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저희가 삼산동에 가면은 뭐 굉장히 열대야가 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와서 범람하더라도 상당히 뭐 지역적으로 다른 기상 현상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희 그 기상 예측이 좀 더 지역적이고 좀 상세해야 되겠다. 울산을 위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자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과연 이 기상 예보를 누가 쓸 거냐? 저희 보면은 울산은 산업도시라 산업에서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도 하죠. 예. 또 축산업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나 운송, 또 울산항이 굉장히 대표적인 또 그 물류, 그 항만 시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항도 있죠. 항공 수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그 예보 수요라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충분히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 기상 인프라나 어떤 뭐 인력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뭐 지청 아까 얘기하셨지만 예. 기상지청 이상으로 좀 승격을 좀 해서 투자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기상청이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포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겨울이 오면 또 문제인 게 해충 등 다른 것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겨울 추워도 걱정, 또 더워도 걱정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사계절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와 인간의 상생을 위해 울산을 비롯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먼저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